진행해 주실 김태우 박사님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및 수전의 분야, 리튬 2차 전지 및 전고체 전지 적용 양극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태양광과 특별한 반도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하여 어떻게 물에서 수소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연구단에서 재직 중인 김태우입니다. 제가 도입 강연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너무 하찮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분, 지인분들에게 연락도 좀 해봤고요. 그랬는데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떨립니다. 갑자기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정도로 제가 요 정도의 나이대에는 이런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이게 놀이공원에 놀이터가 놀아야 될 이 시간에 이걸 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지금 오늘 강연이 참 미천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빛과 세라믹 그리고 수소 에너지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연구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이 미래 과학자들이 크게 됐을 때 더 20년, 30년 후에 분명히 이 기술들이 실생활에 쓰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그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우선은 에너지단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저희 연구원을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연에서 제가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현실로 느껴오는 에너지 고갈 위기, 그 다음에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우리는 수소라는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 과학자들, 연구자들, 기술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강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수소 에너지를 얻을까?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기술 중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공광합성이라는 주제로 광촉매, 광전기학전지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 목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질문 있으면 피리를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전부 다 에너지단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단어적으로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배고프다. 힘이 빠진다. 근데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막 해롱해롱 할 때 단 거를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밥을 먹더니 이렇게 힘이 나고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신경질 부릴 때 대부분이 배고파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사탕이나 껌 이런 걸 주세요. 아버지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맛있는 걸 사주면 엄마들은 행복하다. 그럴 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몸에 에너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에너지란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 동력원을 만드는 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에너지라는 정의를 좀 알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제가 지금 재직 중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런 에너지 연구를 하다 보면 저하고 나중에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입사하기 전 15년 전부터 꿈을 꾸고 들어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도 보이듯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들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임무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뭐 30년 후, 50년 후에 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수소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실현하는 이런 개발들을 하는 곳이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여기 저희 연구원에 미션이 있는데요. 그 미션은 뭐 에너지 기술 선도하는 연구기관을 해서 인류의 행복한 걸 가져온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MTP라고 있어요. MTP. 이게 뭐라면 좌우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지구가 살맛나게 하는 1도를 낮추는 기술이에요. 우리는 기후이기 때문에 1도 갖고도 굉장히 벌벌벌 떠는데요. 그 1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해서 이제 많은 저희의 캠퍼스들에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원은 대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광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제주도, 그 다음에 뭐 저 부안,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각각에 맞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인구는 지금 더 많은데 한 약 1000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400에서 500명 정도의 박사급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카툰을 보죠. 그림을 보시면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그림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일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꿈꾸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 이 OR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지금의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도, 미래에 있는 사람도, 그 후에도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 오고 있고, 현재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앞으로 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할 거고요. CO2가 배출하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이런 지도상을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한다면 분명히 이 중에서 한 곳에서 과학자의 꿈을 꾸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울 건데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에너지 고갈,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 키워드는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화석에너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를 굴리는 데 쓰는 지금은 전기자동차도 조금은 보이지만 지금 대부분은 휘발유, 대부분은 화석에너지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여러분 도시가스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불멍도 하기 어려울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나무를 태우면 CO2가 나올 것이고요. 벌써 외국에서는 이런 불멍도 못하게 하는 지금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굉장히 낭만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석에너지가 이제 뭐 남은 연수라고 하는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고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없을 거죠. 옷도 못 만들 수 있습니다. 옷도 다 석유 제품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만 문제냐? 그게 아니라 보시면 이 물질들이 타고 나서 나오는 CO2,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산화탄소죠. 우리가 입으로 배출하는 것도 이산화탄소지만 이런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사용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CO2입니다. 그래서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CO2가 배출해서 우리가 기후온난화 영향도 있고요. 또 그것만 아니라 이런 화석연료가 사용됨으로써 안 좋은 물질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은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가가 들어지고 나무가 시들어서 뭐 산이 폐폐화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지구에 있는 화석연료를 건들면서 저 지하 깊은 데에 있던 곳을 끄집어내는 거는 좋았는데 또 에너지를 사용한 건 좋았는데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 좋아진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런 온실가스가 증가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온실가스가 매년 이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측정을 해서 이게 보고를 하는데 저희도 수업 때 배웠던 거는 이 이산화탄소가 대충 320 ppm, 300 ppm, 250에서 300 ppm이 항상 항상성을 갖고 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쭉 증가돼서 지금은 2020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한 430 ppm이 증가됐습니다. 나중에 과학에서 배우지만 이게 농도가 변하면 전체적인 환경에도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CO2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 CO2가 아까 말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효과의 지구가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1도, 2도, 3도 이게 눈으로는 별거 아니랬지만 지금 최근에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까지 있었던 매년 덥다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 더웠다고 하잖아요. 앞에 부사를 붙이잖아요. 또 정말 그런 얘기를 에어컨을 안 끈 집안도 많고요. 저희 집도 한 일주일 내내 안 끈 적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이 온실 효과라는 게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해외 이제 전체 글로벌한 전 세계 CO2 증가와 국내에서 안면도나 뭐 고산, 울릉도에서 찍은 CO2 증가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CO2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고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않네요. 이게 지금 깨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기관에서 이제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 상위 도시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는데요. 1위가 서울입니다. 전 세계에서 서울이 CO2 배출량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대전에 산 걸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사는 거, 이 방송에 나가면 나중에 또 서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CO2 배출량이 높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죠. 거기는 더울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우리보다 위쪽인데도 더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1인당 인구수로 대비해서 CO2의 배출량을 10개 도시 하면 다행히도 뭐 서울은 200이 정도 되고요. 홍콩이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인구 밀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업도 도시 됐고 인구 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당 CO2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CO2 배출량이 한국이 1위라는 것도 안타깝지만 여기 대부분 부산이나 대구, 뭐 이런 광주, 뭐 이런 곳들이 다 곳곳에 100위 안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경각심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뭐 1도가 오른다, 2도가 오른다. 그럼 그 의미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고요. 방송에 나왔지만 이제 2도가 상승되면 뭐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붕괴가 되고 4도 상승이 되면 인구의 모든 대부분 뭐 메탄이 배출되고 바다에 나오고요. 6도가 상승되면 물이 끓어서 바닷속에 붙어있던 메탄가스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1도냐 2도냐 아예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예전보다도 몇 도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도가 상승되면 물 부족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도 일어나고 홍수 위험도 커지고 생물은 한 20-30종은 멸종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굉장히 교란이 될 거고요. 이 온도의 상승이 굉장히 많은 우리 생명을 다루는 이런 지구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CO2가 배출돼서 기후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요. 그래서 빙하가 자꾸 녹기 시작하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석탄석유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생성되는 많은 환경오염 물질들이 지구에 배출되죠. 그래서 법원 이렇게 굉장히 날이 뿌옇다 있죠. 굉장히 이런 미세먼지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점점점 마스크 쓰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 세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도에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다 같이 전 세계에 모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니네 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는 못 살고, 아니 우리나라는 잘 살고 니네는 못 살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CO2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이런 협약들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협약을 하고 그런 약속을 지키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협약들은 의무적인 거는 없어요. 이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우리도 강대국이 돼야 되고요. 잘해서 이런 데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이 시기에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잘 사용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이런 공해, 그 다음에 유한한 자원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전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에너지 혁명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혁명의 시대가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는 바람, 태양, 땅에서 나오는 뜨거운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는 숙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빛과 그 다음에 세라믹과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에 관련된 그 발표는 이전에 많은 과학자분들에게 발표를 했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화학적으로 이런 걸 보면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수소는 거기에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주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원소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수소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아서, 저는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울 때 수소는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캐리어, 운반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기까지 국가에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수소 에너지 이제 입에 붙었죠. 사실은 수소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붙어서, 카본에 붙어서, 산소에 붙어서, 어딘가에 붙어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정의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알 만큼 수소는 에너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반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소를 사용할 거고, 보시는 것 같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게 풍부합니다. 자원에. 지구상에 가장 많이 있고요. 이 우주에도 4분의 3으로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다가 옆에 있고요. 강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에너지를 석탄, 석유나 석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가져오지만,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한다면 수소를 삼면이 바다인 곳에서 다 뽑아낼 수 있죠. 왜? 바다는 물로 되어 있고 물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고요. 여기 보시면 색으로 보는 수소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요새 색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다 외우지 못할 만큼 5가지, 6가지 색으로 수소를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면 그레이 수소, 기존의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는 그 화석연료에 있는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가 비슷하지만 그 나오는 CO2를 따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어디다가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이 그레이 수소보다 적고요. 그린 수소는 보시는 것처럼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이런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전기 분해를 해서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카본이나 이런 석탄, 석유는 이렇게 C로 되어 있는 걸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카본이 전혀 없는 곳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수소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에서 얻는 수소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이나 풍력, 뭐 여러 가지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요, 아직 실생활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게 돈이죠, 돈. 돈이 많으면 그걸 좀 쓰겠는데 저걸 개발하고 저걸 여전히 환경에 쓰기에는 비쌉니다. 이건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은 빨리 피부로 느끼겠죠.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굉장히 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기값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데모가 일어날 겁니다. 대통령을 다른 사람 뽑을 수도 있어요. 전기값 올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기값이 싼 나라입니다.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기값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지금 전기값, 네? 2배, 3배 이상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에 쓰는 전기를 못 쓰게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그린 수소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물을 분해하는 데 써서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얻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때 이제 책에서도 배우지만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연필심을 꽂아가지고 배터리를 연결하면 물을 분해하게 되죠. 가장 간단한 전기화학의 실험 시작이라고 보시면, 저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물을 분해하면 물의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가 돼서 H2O, 물 분자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분해를 하면 수소가 하고 산소하고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 2개가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를 해서 2대1로 이렇게 분해가 되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어디든지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 분해를 옛날 그전에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냐? 지금까지 배부르게 우리는 화석연료를 썼기 때문이에요. 굳이 지금의 수소 에너지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피부로 느끼고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오염되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이 부분에 한국에너지기술원도 그렇고 이런 그린 수소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물이 필요하고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분해를 하려면 이 전기 분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는 어디선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값은 또 누가 지불할 거냐. 이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쌀 수 있죠. 간단한 그림을 볼게요. 전기 자전거를 써서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이 뒤에 그림은 전기 자전거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또 화석연료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기 자전거 써서 친환경적으로 지구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금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원자력 빼고 화석연료로 대부분 태워서 지금 저 서산에 있는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런 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기자동차도 아버님이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도 하고요. 핸드폰도 충전하고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면 한번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O2는 생산하지 말아야 되니까 화석연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은 수소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태양에너지를 바로 쓰면 안 되냐. 여러분들 길가에 가면 태양광, 태양열, 태양 패널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저거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뭐죠? 솔라 에너지는 좋다. 태양 에너지는 좋은데 비가 오니까 촛불을 켜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살 수 없는 건요. 구름이 끼면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보여주는 건 대부분 역설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태양광으로부터 수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미래적으로 봤을 땐 분명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CO2를 생산하지 않고요.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물을 태양으로부터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걸 제가 연구했던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태양 에너지를 이건 태양의 그림이잖아요. 태양도 수소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뭐 아시나요? 태양이 수소로 이루어진 거? 예. 태양은 수소로 일어나서 핵 분열을 하는 거죠. 핵 폭발을 핵 융합을 하는 거. 똑똑해요. 핵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도 줍니다. 근데 요거를 저는 이렇게 캡처한다고 생각을 해요. 태양을 잘 캡처를 해서 저 에너지를 잘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태양 에너지 무한하죠. 지금 뭐 150년 살았다, 몇백억 년 살았다, 막 이러지만 아직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한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태양 에너지는 굉장히 청정하죠. 뭐 이렇게 해로운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지만 물론 뭐 나중에 자외선이 노출되면 인체는 안 좋겠지만 지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호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의 구애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태양이 있습니다. 저기 도서상관에 가도 있고요. 사막에 가도 태양이 있고요. 어디든 태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걔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동물들이나 막 이렇게 다 힘든데 인구는 지금 70억, 막 8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죠. 예전에는 한 13테라와트 정도 1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20테라와트 정도에도 육박하게 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그래서 인류가 이제 요구하는 에너지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5에서 20테라와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테라라는 게 뭐 아까 막 기가도 얘기했는데 기가보다 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태양 에너지로부터 다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연간 이 정도의 테라와트가 오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요구되는 에너지의 약 10,0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만일 지구 표면에 우리가 저 태양 에너지를 10%만 바꿀 수 있는 효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개발만 하면요. 그걸 기술 개발을 해서 남한의 한 5배 정도에다가 깔면요. 지구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태양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가 이제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광을 이용한 기술들이 한 3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태양광이 매일 올 거고요. 그 태양을 받는 그러니까 전 블랙박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랙박스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만들거나 연료를 만들 수 있죠. 그 연료가 수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건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는 전지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광촉매라는 새로운 태양광을 이용하는 물질도 있고요. 광전기학 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태양을 이용하지만 요거는 2개 인공광합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원리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촉매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실 근데 광촉매는 한참 이제 많이 설명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광합성이란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작용.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자연에는 대부분들이 녹색 식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유기물을 합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이런 태양 빛과 CO2와 물이에요. 이 조건만 맞으면 식물들은 포도당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잎 속에 있는 이런 엽록체예요. 이 엽록체가 빛을 흡수해서 아까 말한 CO2하고 물을 가지고 어떤 특정하게 빛의 파장을 흡수를 하게 되면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영양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런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엽록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 자연에서 하는데 그 엽록체가 약간 촉매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촉매라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캐탈리시스 촉매라고 하는데 여기 촉매는 반응 속도의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체는 변하지 않고 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걸 촉매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도 쟤는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데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사이가 안 좋은데 저 친구는 둘 사이를 되게 좋게 해주는 것 같아. 촉매작용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촉매라는 게 자기는 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보면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되게 끙끙거리고 가요. 근데 이 도로를 뚫는 자동차를 딱 타고 가면 금방 반대로 쏙 넘어갑니다.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고 혹은 느끼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과학을 하다 보면 촉매 연구를 하면 이 그림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언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반응체가 어떤 생산물이 되기 위해서 이 언덕을 넘어가는데 촉매가 딱 있으면 이렇게 쏙 하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죠. 촉매는 반응을 빨리 해주는 거고 느리게도 해줍니다. 그럼 아까 물 반응은 비자발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자동적으로 분해가 되면요. 인간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바닷물은 다 분해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물은요 굉장히 안정한 구조예요. H2O는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에너지를 줘야지만 깨져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깨진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자발 반응을 하기 위해선 이만한 에너지를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촉매가 필요합니다. 힘들게 이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촉매가 있어야 쇽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런 촉매 소재들을 사람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라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세라믹은 돌덩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돌이에요, 돌. 근데 여기 세라믹은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열과 냉각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비금속 고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돌덩이가 다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상에서 안정합니다. 바닷물에서도 돌은 있잖아요. 모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안정한 지구상에 안정한 돌이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돌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체 물질, 이런 세라믹 물질은요 특정한 물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그냥 잘 통하기 때문에 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리, 은반지, 금반지 이런 것 다 금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반대로 고무나 나무 젓가락, 고무 이런 것들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이렇게 칠 때 우리는 자동차 안에 있으면 잘 안정합니다. 쭉 다른데 이게 바퀴 같은 것도 고무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하죠. 근데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는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말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이지만 우리가 잘 아끼고 제대로 어떤 연구를 하면 이런 좋은 재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만든 그 반도체라는 성질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엽록체는요. 특정한 빛을 받아서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나서 우리가 포도당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죠. 근데 그 원리하고 똑같이 어떤 돌이라는 애가 빛을 받으면요.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전도대라고 하는데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돌이 전기를 흐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빛을 받고 전기를 만드는 데 하는 촉매라서 광촉매입니다. 광에 의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긴 전자가 비어 있어서 이걸 전공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데 쓰입니다. 물을 환원시키거나 어떤 산화시키고 이런 반응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인공광합성이라고 해요.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유사한 원리로 만들어서 인공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연구들이 조금 한 1920년도부터 어떤 산화물을 가지고 광에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72년에 요 후지시마하고 혼다 교수님들께서 어떤 산화물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산화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빛을 쬐었더니 물이 분해되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다 후지시마 효과라고 하는데 아직 이 분야에서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한다면 노벨상이 나올 수도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지에 나오면서 1970년 이후로 이쪽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들으신 분이 광촉매라는 걸 알게 돼서 집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한다 물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막 물이 막 수소가 뻥뻥뻥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꼭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촉매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기 정화에도 쓸 수 있고요. 수질 정화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암세포를 녹이는데,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탈취제에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그 페브리지, 거기에도 광촉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브리지 광고가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페브리지 광고는 햇빛이 있는 곳에서 이불을 텁니다. 밤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광고를 잘 보시면 밝은 날 커튼이 쫙 열치고 탁탁 털면서 페브리지를 뿌립니다. 광촉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밤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수소를 생산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광촉매는 간단합니다. 이런 노란색 물질인 광촉매가 있고요. 빛을 여기서 딱 쬐어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나 한번 보시죠. 이거 어떻게? 여기 보시면 빛을 딱 쬐어줬죠. 그럼 여기에는 파우더예요. 그냥 이건 광촉매가 깔려 있는데 여기 지금 막 올라가죠. 여기 가스가 올라가나요? 보여요? 막 보글보글 올라가죠. 이게 간단해요. 그냥 빛 쬐어주고 광촉매 있는데 수소와 산소가 그냥 분해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소재가 그냥 뿌려지기만 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촉매 소재를 개발해서 네? 은 원자 3개랑 황 원자 하나랑 산화 원자 4개만 있어요. 네, 이런 소재로 이루어졌어요. 저 소재가. 그래서 광촉매는 간단해요. 물만 있으면 되고요, 빛이 있으면 되고, 촉매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화에도 쓴다 그랬는데, 환경정화 이거 보시면 빛을 비치면 이렇게 굉장히 염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색깔을 하고 남은 이런 폐수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수질 정화에 써서 여기 보면 파나소닉에서 일본 회사에서 광촉매 수처리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광촉매 파우더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코팅되어 있는 면은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 뒤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받으면 계속 안 좋은 물질들이 붙었을 때 걔를 분해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같은 데도 타일에 광촉매가 코팅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인공광위에서도 반응을 해서 우리가 닦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도로에 타일에도 광촉매를 이렇게 도포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오는 광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가 깨끗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졌죠. 여러분들 집에 이런 공기청정기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안에도 이렇게 광촉매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청정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이제 LED 등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그 먼지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광촉매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도 이렇게 뭐 광촉매가 들어가 있는 필터를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바이러스균들, 대장균이나 뭐 녹농균도요. 이런 광촉매가 있는 표면에서 빛을 쬐어주면 이렇게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광촉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그 3가지 기술 중에 광촉매가 가장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1%의 효율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과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를 했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전지로 이용해서 저장을 했다가 전기 분해하는 것과 광촉매를 만들어서 파우더를 쓰는 것은 이 효율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난이도는 되게 쉽죠. 빛, 물, 파우더. 근데 태양전지는 굉장히 어려운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아직도 이상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개발해야 될 게 많고요. 그래서 오늘 광촉매를 얘기해서 보니까 효율이 낮은데 그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중간인 광전기학을 조금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왜 광촉매는 이런 부분이에요. 지구상에 들어오는 다양한 빛이 있는데 에너지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외선, 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외선입니다. 피부에 영향을 주고 주근깨를 만들고 기미를 만드는 그 자외선은 지구상에 5%밖에 안 들어와요. 그 5%를 활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광촉매가 많이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전기학을 끌어서 이 효율을 조금 높여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라는 어떤 소재를 전기학에다가 태워서 이런 전기학적인 광전기학적인 전지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실은 이 오늘 제가 강연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연구재단에서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광전기학 전지를 잘 만들어서 언젠가는 지금의 화석연료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에서 이렇게 그리드를 태워서 우리가 현실에 쓰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건 굉장히 긴 여행을 해야 돼요. 발전과 송전과 생산과 유통, 송전. 근데 광전기학 전지를 만들면 이런 과정이 다 없어요. 그냥 저기 산에 산꼭대기에다가 딱 넣고 물만 넣어주면 바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광전기학 전지의 개발을 하라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촉매 기술을 제가 학위 때도 많이 했지만 이제 미국 가서는 광전기학 전지 기술을 좀 연구들을 했어요. 그럼 보시면 다른 점은 광촉매로 물 분해를 하려면 태양에너지, 소재, 물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 전기학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기학을 써서 태양으로부터 물을 수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태양전지로 그냥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태양전지는 아까 만드는데 고가의 비용이 듭니다. 모래에서부터 실리콘을 뽑아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태양전지를 다시 전기로 저장해서 이렇게 물 분해를 해야 되는데 태양전지를 이만큼의 4개의 패널을 넣어야지만 물이 하나 분해된다고 한다면 이 광전기학 전지는 태양전지하고 이 전극하고 1개의 패널만 있으면 물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컴팩트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독일에 있는 태양전지 패널을 물 분해해서 집에서 수소를 넣는 한 기술을 보여주지만 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큰 거에 비해서 이건 조그만 거 하나가 있으면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전기학 전지에 사람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광전기학 전지라는 공장을요, 5km 바이 5km.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걸 10,000개를 만들면 여기 보시면 세계 수소 생산량을 5천만 톤이 2001년 기준으로 많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10,000개 만들었을 때는 1년에 21억만 톤을 만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만 언젠간 만들면 되는데 이 기술이 5km 바이 5km 10,000개라는 게 전체의 그 지구상에 있는 사막의 약 1% 정도만 깔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사막을 기준으로 사막의 1%만 이 공장을 만들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소 에너지의 어마어마한 양, 360일 동안 계속 이런 사막에서 나온다면 21억만 톤, 5천만 톤이 필요한데 21억만 톤이면 얼마나 많은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집트한테 돈 주거나 그러게요. 거기다가 설치하는 그러니까 사막은 우리에게 해를 많이 줄 수 있으니 사막에다가 저 기술을 만들어서 학생이 저런 걸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소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광전기학 하는 사람들은 연구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전기학에 쓰이는 아까 블랙박스라는 소재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들을 다양하게 합성도 하고 만들어서 떡주블렛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전기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연이 만든 소재들이 다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중하게 되는 몇 개의 소재들이 있고요. 그 소재들이 여기에 보이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광전기학 전지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전자가 빛을 받아서 잘 올라가야 되는 것과 뭐 이런 밴드갭이 있는데 그런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어떤 물을 분해할 수 있는 전기학적인 위치가 또 필요하고요. 당연히 광을 받았을 때 안정해야죠. 광을 받아서 자기가 분해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광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고요. 물을 분해하는 물 속에서도 안정해야 돼요. 그래서 화학적인 안정성도 필요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그런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인들이 다 만들어져야 이제 좋은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요 BIVO4 이거는 비스무스 바나레이트라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 소재에 대해서 하려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 소재를 평상시에도 다 쓰고 있었어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의 노란색은 다 이 소재였어요. 이 소재를 많이 씁니다. 무기연료이기 때문에 색이 변하지도 않고요. 노란색 바탕에 되어 있는 대부분은 이 비스무스 바나레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물감에도 이 소재가 들어갑니다. 카드는 옐로우 그렇죠. 근데 카드뮴은 우리 몸에 안 좋아서 쓰기가 어렵죠. 그거 대신에 써서 네. 코발트 블루라고 우리 들어봤죠. 그거는 이제 코발트가 들어간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 소재는 굉장히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페인트에도 쓰이고요. 물감에도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었던 물질이에요. 근데 과학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운이 또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쿠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1999년 별로 안 됐어요. 2000년도에 그냥 이 소재를 한번 빛을 쬐어보자. 가시광선이 노란색이니까 빛을 쬐어주고 물에다 담궜더니만 산소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분해졌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논문에서는 수소는 이제 보질 못했는데 산소가 막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신기하다. 그냥 물질을 가지고 그냥 태양하고 빛하고 저기 전기 에너지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기를 주진 않은 거고 그냥 소재를 가지고 빛만 쬐어지고 물 속에 반응했더니만 산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이 쿠도 교수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했냐? 그냥 했대요. 그냥 자기는 광촉매를 연구하는데 색이 노란색인데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겁니다. 과학은요 약간 운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발표가 된 이후로 또 쭉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데 왜 하필 다 일본 교수님도 아까도 혼다 교수님, 후지시마 교수님, 쿠도 교수님 왜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저렇게 많이 잘 하고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저와 저희 연구자들은 이렇게 전극을 만듭니다. 이게 약간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이런 막으로 만들어요. 타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광전기학 원리는 이렇게 전지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그래서 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광전극인 이 비스무스 바나레이트에다가 빛을 쬐줬더니만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전자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서는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빛을 계속 비치고 있고요. 요 전극에다가 했고 요거는 반대쪽 전극입니다. 반대쪽 전극인 그냥 플래티늄이에요. 그러니까 PT라는 전극인데 빛을 계속 비추면서 요 안에 지금 가스가 계속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쪽에서는 산소가 나오고요. 요쪽에서는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촉매는 한 소재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같이 나오지만 얘는 이쪽 전극에서는 산화가 돼서 산소를 만들고요. 이쪽에서는 전자가 이동해서 그 물을 환원시켜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빛을 쬐어주면요. 여기가 이제 가스로 이제 꽉 차죠. 요걸 좀 더 우리는 엔지니어링적인 입장에서 요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극을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만든 다음에요. 또 이렇게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요. 빛이 아직 없죠. 근데 빛을 딱 쬐주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수소가 막 발발발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극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극 안에 쓰였던 건 원래 광촉매였어요. 광촉매를 전기를 통하게 전극화했고 그거를 만들었더니만 이렇게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독일이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일본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해요. 아직은 조그맣게 만들지만 이런 연구들을 해서 미래에 어디에서나 도서산간 지역이나 어디에서든 태양과 물만 있으면 이런 전극만 갖다 대면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연구재단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약간 이제 소재 공정이나 이런 연구하는 연구자고요. 시스템 연구자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계산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지나가는 그것도 계산도 하고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전극을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 연구자들이 열심히 밤을 새서 이렇게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태양과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을 받고요. 각각의 이제 전극에서 반응되어 있던 수소와 산소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아까 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한쪽에서는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라는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한국연구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연구재단에서 주는 연구비는 다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밤새도록 이 날이 36도, 37도 되는 굉장히 뜨거운 날 이 옷들이 다 땀범벅이 됐어요. 땀범벅이. 그래서 땀범벅이 될 정도로 됐고 열심히 설치를 했는데 구름이 끼는 날은 다시 다 쳤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 고생들을 하다가 좋은 날씨를 잡아서 기다렸는데 이날도 사실은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거는 구름이 아침에 꼈는데 점심 먹고 좀 기다려보는데 구름이 다 거쳤어요. 그때부터 찍으러 이제 올라가서 이런 기술 개발을 했고 이렇게 이제 얻어서 수소를 얻는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어요. 광촉매와 광전기학 전지. 얘는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식물들이 일어나는 광합성장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인공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잘 이용하자는 취지고 이런 무한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물은 지구상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소재, 광촉매 소재를 잘 만든다면 태양을 잘 캡처해서 많은 물을 가지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대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얻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여기는 뭐 태양전지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걸 광전기학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은 밑으로 공급해서 여기서 수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지금 국가나 해외 국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로드맵에서 2050년도에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들고 다니는 광전기학 전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물만 주입하면 수소를 바로 만들어서 수소 연료를 쓸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업을 교육을 하면 어떤 액션에서 CO2가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물을 수소하고 산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 네. 이거는 뭐 수소나 산소는 인류에게 해 끼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많이 생겨도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하는 건가요? 그 수소하고 산소는 우리는 수소를 얻어서 기본적으로 연료를 사용해서 캡처를 하면 되고요. 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지구상에서 봤을 땐 굉장히 자연적으로는 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실은 CO2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CO2는 바다에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온도가 올라오면서 바닷속에 녹아있던 CO2가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우리는 그거를 또 더더욱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농도가 많아지고요. 그 특정하게 CO2하고보다 한 10배 정도 사실은 더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메탄입니다. 사실 메탄은 굉장히 안 좋은 그 기후 위기의 주범인데요. CO2가 저렇게 올려면 메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메탄들이 만약에 저기 하늘 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구 온난화가 더 큽니다. 사실 메탄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레온 가스들, 기본적으로 메탄과 관련된 가스들, 그 다음에 한 환경학자는 그걸 계산했어요. 그 소가 트름을 하고 이 대세김질 할 때마다 메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 지구상에 지금 메탄만 한 5% 6% 되는 걸로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 그렇다고 소를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하고 산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스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덥게 느끼는 가스 중에 가장 해는 없지만 우리가 덥다라고 느끼는 건 다들 아실 건데 물입니다. 물. 수증기가 있으면 온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앨 수가 없죠. 그건 자연스럽게 또 없어진 건데. 근데 CO2는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후변화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CO2는 어디서 발생이냐? 아까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화석연료는 저 지구 속에 있던 걸 인간의 욕심으로 뽑아낸 거니까요. 네. 네. 언제부터 과학자? 사실 오늘 이런 거를 딴 데서 대학원생들이나 어디 강연 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항상 한 장을 넣는데 거기에는 성적표를 넣었어요. 아니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주면은 장래희망 이런 거 쓰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버님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아버님 여러 분 있는데 아버님들 대부분 과학자 쓰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다 과학자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장래희망이 1, 2, 3이 다 과학자였어요. 근데 요새 애들 보면은 연예인, 아이돌 이거더라고요. 근데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예, 그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서 꼭 에너지를 개발하는 곳에 꼭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뭐 강의 요구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